지금 우리나라 바이오는 완전히 레벨업 됐습니다. (8월에는) 바이오 안 사고 못 베길 겁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내가 네덜란드 이야기했고 네. 어디로 갈까요? 이제는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 네. 일본은 우리가 가깝고도 먼 나라. 네. 모르는 게 많을까요?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지난주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이 방송을 위해서라도. 네, 딴 데 가서도 똑같이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 아직까지 처음 했습니다. 이 방송을 위해서. 네. 제 아들들과 예. 네, 일본 이 대지마라고요. 직접 뭘 갔다 대지마요? 왔습니다.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그 출도라고요. 네, 대지마라는 인공섬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본 우리 네. 지금 도착했나요, 이제? 네,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일본으로 왔습니다. 맞습니다. 사무라이 이 그림 네. 오른쪽에 있는 사무라이를 보시고 특징을 한번 사무라이만의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뭘까요? 아까부터 왼쪽인데 오른쪽이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렇군요. 왼쪽입니다. 왼쪽.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자, 왼쪽. 네. 사무라이. 네.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냐고요? 네. 그러니까 사무라이만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거 칼. 보시면. 칼이죠, 칼. 칼. 네. 근접했습니다. 그다음에 저 신발 뭐죠? 저거 쪽. 네. 예. 칼이 2개입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요. 예. 여기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차고 있는 거예요? 네. 잘 안 그래서 보여가지고. 사무라이는 칼을 2개 차야만 사무라이라고 합니다. 하나 차는 건 사무라이가 이제 아니다. 칼 놓쳤을 때나 비상용. 네. 그래서 일단 얘는 이제 짧은 칼처럼 보이는데 단도. 이 장검 2개를 딱 차고 차고 다니는 게 사무라이다. 어. 라고 자기들끼리 예. 세운 원칙입니다. 음. 그래서 사무라이 우리가 산홍공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선비사자를 쓰는데 예. 일본은 무사사자를 씁니다. 아하. 그래서 12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일본의 최우두머리 지배 세력이 사무라이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도 그다음에 어떤 군인도 다 사무라이인 거죠. 그래서 명목상으로 천황, 덴노라고 하는데요. 네. 허수아비였습니다. 교토에 가둬두고 실권은 사무라이 우두머리, 쇼군이라고 하는데요. 쇼군. 대장군. 그걸 이제 쇼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사무라이가 세상을 일본 세상을 지배했고 쇼군이 있는 곳을 막부라고 했습니다. 막부는 장군의 천막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쇼군이 중앙 정부를 다스리고요. 막부를 다스리고 그 아래 260여 개의 번을 둡니다. 지방. 이 번이라는 것은 봉건 영주입니다. 네. 그래서 봉건 영주를 다이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쇼군, 다이묘 이런 지배 체제가 있고요. 쇼군도 그렇고 다이묘도 그렇고 사무라이입니다. 네. 그래서 쇼군도 사무라이 부하들을 두는 거고요. 다이묘도 사무라이 부하들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진 사무라이, 저급 사무라이. 저 때는 그냥 그 무법 시절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니죠. 사무라이가 법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무라이를 기분 나쁘게 하면 목을 벨 수가 있습니다. 사무라이. 그래서 지금 일본 사람들이 남한테 피해 안 끼치려고 하고 네네. 이게 섣불리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네. 저 때부터 목만 잘못하면 목 날아가니까. 그렇죠. 사무라이가 대신 이제 사무라이가 네. 이 사람을 죽였을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 죽이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막 죽이면 이제 근데 합리적인 이유는 자기네가 봤을 때 합리적인 이유 아니에요. 죽은 그렇죠. 사람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무라이가 만약에 자기 감정대로 하면 나름 거기서 또 사무라이를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름의 그런 어떤 뭐라고 하죠? 사무라이의 도의 그런 거를 지키면서 이제 뭐 했을 때 뭐 인정을 해주는 거고. 하여튼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도. 네, 예. 그게 이제 자기들 미화하기 위해서 그런 그랬죠. 거일 수도 있고요. 예. 아무튼 이제 지네 마음이었습니다. 따지고 얼마나 그 선량한 네. 사람도 목이 날아갔겠습니까. 그래서 사무라이는 농민들과 사는 것도 달랐고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성을 세우고 감시를 하면서 그 성 주변에 사무라이들이 살고요. 농민들은 저 멀리 농지 지역에 사면서. 그래서 이 봉건 영주잖아요. 거기서 봉토에서 나오는 땅을 가지고 땅에서 나온 쌀을 가지고 사무라이 월급도 주면서 그렇게 이제 살았고요.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네. 에도 막부 이런 막부 시대를 지나면서 예. 이 일본을 거의 12세기부터 19세기까지 뭐 지배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역사를 보면 3명의 일본인들이 뭐 좋아하는 나름의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냥 그곳에 많이 나오는 네, 사진. 오다 노부나가,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예. 오다 노부나가는 무로마치 막부. 예. 그 혼란기 우리가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예. 전자가 전쟁할 전자입니다. 그래서 센코쿠 시대라고 일본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환란 시기에 일본을 거의 다 평정을 합니다.
뭘로? 조총으로. 그 포르투갈인들이 전해준 조총으로 새 잡는 총이죠. 네. 조총으로 거의 일본을 통일을 하다가 부하한테 절에서 칼로 죽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무주공산이 된 그 막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의 오른팔인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실 천안 신분의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성도 없고 그래서 성도 이제 자작으로 이렇게 하고 뭐 자기가 짓고 네네. 그래서 이 일설에 의하면 노부나가의 그 집신을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가슴에 품고 아침에 이렇게 따뜻한 집신을 내주면서 노부나가가 잘 보이려고. 예, 감동받아가지고 이렇게 키워줬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찌됐든 듣보잡이 이제 나라를 지배하다 보니까 반발 세력들이 너무 많아서 임진왜란을 결국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경쟁 관계였거든요. 예. 그래서 뭐 서열 한 3위 정도, 2, 3위 정도 됐는데 네. 밀립니다. 그래서 결국 에도 그때 당시에 그 상당히 후진적인 늪지대인 에도, 도쿄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쫓겨나서 임진왜란도 참석을 안 합니다. 히데요시가 나중에 밀리니까 오라고 했는데 참전하라고 했는데 나 여기서 저기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있어 안 된다. 바쁘다. 예, 그게 신의 한 수가 됩니다. 다 죽었거든요. 다 죽었는데 얘네만 멀쩡한 겁니다. 부하들이.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히데요시가 죽고 어린 아들 히데요리가 이제 그 자리를 물려받는데 10대 후반까지 내버려 두다가 이제 성인이 되니까 그 오사카성, 이 오사카성을 칩니다. 지금의 오사카 성보다 한 7, 8배 컸거든요. 그래서 이 해자, 우리 그 워런 베핏 선생님이 말한 경제적 해자, 그 이 물 웅덩이가 2개 큰 개가 있었는데요. 한 달 동안 공격을 했는데 성이 함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련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해자 2개 중에 하나만 이렇게 땅을 막으면 우리가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데요리, 착한 히데요리가 이렇게 막았는데 바로 공격해가지고 이 오사카 성이 다 불타버리는 거죠. 그 해자에다 흙을 메꾸고 오라고요? 네. 그건 당연히 쳐들어가려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근데 거기에 이제, 속아요? 네. 거기에 속아서 결국 해자를 메꿔주고 공격해서 그냥 이 땅으로 걸어 들어오세요라고 자기네가 만들어준 거네요. 그렇죠. 속은 거네. 네네. 뭐 근데 이제 여기도 어찌됐든 그 먹을 게 떨어지고 한 달 정도 버텨봤는데 이제 어찌됐든 뭐 나갈 길은 없고 여기서 이제 화해의 제스처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해법이라고 했는데 속은 거죠. 그래서 결국 최종 승리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에도에 쫓겨난. 그래서 에도 막부가 세워지는 거죠. 최종 승리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되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성격을 그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오다 노부나가는 손안에 새가 울지 않을 때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칼로 그냥 쳐서 죽여버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든 울게 만들고 느긋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 기다린 사람이 제일 승리자가 되고 실제로 살기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에도 막부 상당히 이 전국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이 다이묘들을 믿지 못합니다. 성주들 260여 번의 그 성주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산킨 코다이라고요. 참근 교대제 1년에 한 번씩 그 에도로 부릅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가야 하잖아요. 이때는 처자식을 에도의 볼모로 잡아놓습니다. 근데 이 산킨 코다이가 왜 중요하냐면 이 영주들이 막 가면서 경제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우리 조선통신사가 이 시모노세키부터 에도까지 가면서 나름의 어떤 경제 이런 융성을 해주듯이 산킨 코다이도 결국 이런 부분들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에도 막부가 굉장히 힘을 길러서 한 250여 년간 막강한 권력을 가졌는데 어느 날 무너집니다. 바로 구로훈의 흑선 때문인 거죠. 흑선. 네, 커다란 검은 배. 일본인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렇게 무섭게 그렸습니다. 일본인 입장에서 네, 그린 거예요? 입장에서 그린 이 어마무시한 배인 거죠. 그래서 이게 2,500톤급 증기선인데요. 당시 이제 일본 배는 100톤 정도 됐거든요. 25배 큰 커다란 배를 보고
너무 공포감에. 그것도 증기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공포감에 에도 막부가 힘없이 이제 항복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최초의 불평등 조약을 맺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게 강화도 조약으로 예. 이어지는데요. 일본 내 항구를 열고 미국 재판은 너네 맘대로 하고 무역도 간섭하지 않는 불평등 조약을 맺고 서양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뭐야 이게 힘도 없는 애들. 아. 그리고 당시 천황도 반대를 했었거든요. 천황의 뜻도 따르지 않으면서 너네 맘대로. 사실 1년의 기회를 줍니다. 와가지고 1년 있다 다시 올게. 그 사이에 이제 에도 막부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고 1년 후에 오니까 그냥 이렇게 개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튜 페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에. 어우, 야. 네. 이 인상이?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너무 겁이 나니까 이렇게 그렸습니다. 마치 도깨비처럼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매튜 페리가 왜 그 구로운해를 흑선을 끌고 왔느냐? 그때 미국은 최대 포경 국가였습니다. 고래잡이. 고래. 예, 석유가 그 당시 없었고요. 그래서 고래 기름으로 가로등을 이렇게 예. 밝히고 그랬기 때문에 고래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포경선이 처음에는 이제 그 아메리카 앞바다에 하다가 고래가 안 잡히니까 멀리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가면 뭐 몇 년씩 있고 그래서 중간에 기항지 및 보급지가 필요했고 그거를 도쿄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도쿄에 와서 우리 이제 저기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런 기항지로 쓰자라고 협박을 했고 그랬더니 1년만 시간을 다고 생각해 볼게 하고 근데 이제 매튜 페리도 미국 그 대통령한테 오케이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돌아갔다가 다시 왔는데 이제 더 많이 배를 갖고 왔죠. 항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요시다 쇼인이라는 그 일본인이 본 거죠. 네. 구로운의 흑선을 그러면서 와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자신의 사상을 가르칩니다. 뭐냐? 이게 이제 일본이 서양처럼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해외 정보를 해야 되고 대표적으로 조선을 쳐야 된다. 정한론을 되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이론들이 이제 이토 히로부미 등 제자들에게 이제 먹히고요. 그들이 메이지 유신의 주축으로 성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요시다 쇼이는 한 30살도 못 살았어요. 그 에도 막부에 의해서 이 살해를 당해서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이 일본의 식민지 이론이 돼서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된 거죠. 그래서 존왕 양이 사상, 존왕 천황을 받들고 양이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자. 그래서 힘을 기르자. 그래서 교토에 있던 그 허수아비 천황이 갑자기 일약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막부에 대항하는 중심에는 이 조슈번이라고요. 지도에서 보면 이 야마구치현, 지금의 야마구치현과 사스마번, 가고시마현 이쪽에서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에도, 도쿄에서 가장 먼 지역에 가장 충성심이 약한 애들을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먼 쪽에서 이 그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이면서 힘을 키워서 사실 여기도 그 프랑스 영국한테 엄청 두들겨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존왕 양이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자. 이런 양이 사상이 발전을 했는데 너무 두들겨 맞으니까 차라리 서양인처럼 되자.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내자. 그래서 서양 문물과 무기를 받아들이고 힘을 길러서 결국 이쪽 도쿄에 있는 에도 막부를 물리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메이지 유신 1868년 우리가 메이지는 이제 그 당시에 천황 이름입니다. 예. 명치라고요. 메이지 천황 시대에 낡은 제도를 새롭게 고치는 유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이 천황을 교토에서 도쿄로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일본의 산업을 다 뜯어고치는. 그러니까 서양처럼 우리가 강해지자. 문물이 발전을 하자. 어차피 질 거면 차라리 서양처럼 똑같이 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천황이 인생 대역전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세 일개 로또 탄 겁니다. 로또 천황 입장에서는 만세 일개. 이게 뭐냐면 막부는 바뀌었는데 천황 의 핏줄은 2000년 이상 똑같은 핏줄이 이어졌다. 그러니까 천황 안에 모든 우리는 다 천황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모두 평등하고 천황의 명령이면 기꺼이 죽어준다. 뭐 이런 만세일개 사상으로 천황으로 집결을 시키는 그런 계기가 이 메이지 유신 구테타 세력들의 어떤 정신이 되는 거죠. 저 메이지 천황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진 시골 거예요? 촌부처럼 살았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도쿄로 가래. 그러더니만 모두가 그냥 신처럼 천황폐하 이렇게 되는 아무것도 거죠. 한 게 없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래서 결국 머리를 자릅니다. 아, 그리고 서양처럼. 제복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서양인처럼 되자. 그러면서 방송 이렇게 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모두 고기를 먹어라. 아, 서양인처럼 우리가 서양인한테 진 이유는 몸이 왜소해서다. 고기를 먹어라. 고기를 먹겠습니까? 왜냐? 불교 국가로 그동안 고기를 안 먹어왔거든요. 어떻게 먹는지도 몰라요. 예. 그리고 불교 승려들이 집단 반발을 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키워온 나라인데 고기를 먹으래? 그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기를 먹게 하고요. 그동안에 봉건 영주 사무라이들을 다 불러들이고 번체제를 없애고 중앙정부가 발령하는 관리체제로 그래서 현으로 바꿉니다. 지금 무슨 현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다이묘는 이제 사무라이 시대가 저물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평민들은 성이 없었어요. 예. 귀족이나 무사만 성씨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성씨를 주는데 너도 나도 지 마음대로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일본의 성씨가 1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다 하더라고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성씨를 많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씨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 전산 방식으로 다 통일을 못하는 게 네네. 성씨가 다 다르고 네. 그거 쓰는 한자도 막 개발세발 막 서로 달라가지고 네네네. 통일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든 게 여기 이제 야마모토, 다나카, 나카무라인데요. 야마모토는 산기슭에 사는 사람, 다나카는 밭가운데 사는 사람, 그리고 나카무라는 다나카 시종마을 사람들, 뭐 이런 뜻으로 지었다고 해요. 그렇죠. 뭐 산, 들, 뭐 밭 다 나오죠. 예, 그러니까 뭐 다나카 되게 뭐 있어 보이는데 뭐 밭가운데입니다. 밭가운데. 별 뜻 없어요. 네, 별 뜻 없습니다. 나카무라는 심지어 다나카들 뭐 그런 뜻인 겁니다. 나카무라가. 네, 나카무라가 다나카 시종마을 사람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대충 성씨를 성의 없게 지었고요. 그다음에 전골 요리가 발달하게 됩니다. 어떻게 먹을 줄 모르니까. 고기 먹을 줄 모르니까. 먹을 줄 모르니까 고기를 끓여서. 넣고, 뭐 된장도 풀고 이러면서 이렇게 전골 요리를 발전시키고 막 먹게 하고 돈가스도 그때 발전하고 뭐 이런 겁니다. 돈까츠. 네, 돈가스. 뭐 포크 커들렛이라고 영국식 그 음식을 진해식으로 이제 기름에 튀겨가지고 만들어 먹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와쿠라 사절단을 조직해가지고 한 20개월 정도 유럽, 미국 등에서 선진 문물들, 특히 이제 군사제도 이런 쪽에 많이 해서 군사 강국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뭐 철도, 광산, 제철소, 조선소 이런 거 지우고 그래서 규슈 지역에 이제 뭐 조선소라든지 철강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세웁니다. 왜냐? 진해 그 메이지 유신의 터전이잖아요. 네. 그쪽을 먼저 개발을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원자폭탄도 거기서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 그림에 보시면 상투를 트니 이 오른쪽 이 친구가 이토 히로부입니다. 우리에게는 상당히 친구는 아니에요. 나쁜 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라고 한 건 좀 낮춘 비하한 표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와쿠라 사절단을 이렇게 해서 했고요. 이게 이제 야하타 제철소라고요. 기타 큐슈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모노세키 옆에 있는 도시고요. 저도 이제 직접 가봤고요. 이게 몇 년도에 지어졌을까요? 몇 년도일까요? 이게 1901년도에 완공이 돼서 그 당시에 이제 여기서 이제 철을 만들어서 이제 무기도 만들고 전쟁 국가로 이제 거듭나는 겁니다. 사실 중국의 양무 운동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양무 운동은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 정권이 안 바뀌었거든요. 네네네. 그냥 그 중국의 황제는 바꿨지만 기존 기득 세력들은 계속 남아서 뭐 이 흉내만 내니까 발전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일본 메이지 유신은 막부가 쓰러지고 그동안 이렇게 새로운 지도층이 일어나면서 천황 중심으로 바꿔가면서 정치 세력이 바뀌면서 서양식으로 하면서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뭘 했냐면 전쟁 비즈니스에 눈을 뜹니다. 이 나폴레옹도 전쟁 비즈니스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쫄딱망한 프랑스를 되살리기 위해서 식량 없이 전쟁에 가서 현지식으로 현지에서 식량 빼었고 막 이렇게 해서
끝난 다음엔 배상금을 막 뭐 땅으로 받든 돈으로 받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군국주의라고 하는데요. 네. 이 일본이 대표적으로 그걸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대만에 한번 침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땅에서 1894년에 테스트를 합니다. 청일전쟁. 그래서 1억 8천, 테스트. 1억 8천만 엔을 쓰고요. 예. 3억 6천만 원의 배상금. 그러니까 100% 정도 수익을 1년, 한 3년에서 5년 정도 국가 예산을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10년 단위로 큰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러일 전쟁을 1904년에 하고요. 1차 세계대전에도 1914년에 참여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를 이긴 나라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나폴레옹도 졌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거의 승리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배상금을 안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12억 그 N인데요. 네. 예. 제가 원이라고 썼네요. 12억 N을 그 퍼부었는데 배상금을 못 받아갖고 쫄딱 망합니다. 일본이. 되게 어려워졌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편에 서면서 이를 만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깨닫습니다. 전쟁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베리아에도 주둔하고요. 만주사변도 일으키고 중일전쟁도 하고요. 대동아 전쟁도 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돈이 되는구나. 이 맛을 네. 본 거죠. 네. 전쟁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쟁 광들이 최고의 이제 권력을 차지를 하는 거고요. 야스쿠니 신사. 원래는 그 내전 당시에 사망한 정부군의 군인을 모시는 초원사였는데요. 평화로운 나라라는 야스쿠니로 바꿨지만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14명을 이쪽에 혼을 모시면서 제국주의의 상징이 되고요. 가끔씩 일본 그 총리가 지지율 떨어지면 가서 이 참배를 하면서 참배하고. 예, 우리에겐 상당히 마음 아픈 염장 지르는 거죠. 예, 염장 지르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도조 히데키. 14명의 그 합사 인원 중에 도조 히데키가 있는데요. 원래 A급 전범. 예, A급 전범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육군 대장 출신인데 총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인들이 난징 대학살을 일으키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수도가 중국 수도가 난징이었고요. 예. 거기에 가서 그냥 다 죽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을 다 죽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미국이 봤을 때 괘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석유 수출 금지를 하고요. 석유 수출 재개 조건으로 중국과 전쟁도 그만두고 인도 차이나 반도, 베트남을 차지를 했거든요. 예. 거기를 물러나라 하니까 이 협상파 총리, 그 당시에 이제 민간인이었던 고에노 후미마로 얘를 암살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조 히데키가 총리 자리에 앉고 진주만을 때려버립니다. 그 당시에 이제 협상파, 비둘기파를 그냥 죽여버리고. 죽이려고 했는데 죽진 않았고 암살 시도를 하니까 이제 겁나서 물러났고 시도. 네, 그 자리는 이제 도조 히데키가 앉았고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는데 그 당시에 국력이 12배 차이 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랑도 그때 안 된다고 했는데 붙어서 자기들이 이겨보니까 이제 자신 눈에 보이는 게 간이 이제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진주만을 공격했지만 결국은 이제 전쟁에 진 이유 중에 전쟁에 진 이유 중에 하나가 석유가 부족해서. 어차피 없는데. 네네. 그래서 그냥 때려버리자.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진주만을 공격하고 이길 것 같았지만 이제 전쟁에서 계속 밀리게 되는. 근데 저때 그 진주만 공습에 승산이 없다라는 걸 일본 군부 내에서도 파다하게 알았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일본의 명령 체계는 네네. 그냥 하라면은 죽는 거 알고도 그냥 하는 방식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문화가. 뭐 러일 전쟁도 사실 진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 뭐 청일 전쟁도 그 당시에 국력으로는 진다고 했었고, 근데 다 이겼으니까. 네. 그래서 계속 도발을 했었지만 이제 져서 우리에겐 참 다행인 일이기도 하고요. 네. 자, 이제 이 메이지 유신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대지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지마가 뭐예요? 자, 대지마 출도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대지마가 어디 있을까요? 뭘 대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대지마는 이 부채꼴 모양의 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왼쪽에 있는 육지가 아니라 네네. 그 앞에 저게 뭐 부채꼴 모양의 섬입니다. 왜 저렇게 만들어놨지? 네. 이게 이제 에도 막부 초기에 막부는 대외 무역을 통제를 하고 싶었거든요. 예. 왜냐면 이 에도의 모든 권력이 집중이 돼야지 먼 규슈 이 지역에 아니면 그 해안 어디에 그 다이묘들이 굉장한 세력을 갖추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상공업이나 무역이 발달하면 농업 기반 우리 봉건제도 무너지고 막부도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이 해금령 바다를 막자. 대신에
한 군데만 열어주자. 거기가 나가사키 항구 앞에 출도 데지마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공섬입니다. 일부러 만들었고요. 사실 오다 노부나가가 이 가톨릭을 허용을 했어요. 네. 첫 번째 이유는 불교 세력을 견제를 하려고, 그 당시에 지배층인 불교 세력을 견제를 하려고 했고, 두 번째로는 규슈 지역이 이미 카톨릭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카톨릭 포교를 허용해줘서 규슈 세력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근데 오다 노부나가가 죽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에도 막부가 권력을 차지를 했는데 카톨릭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 그 상인들이 이 바다를 가다가 표류를 했고, 그래서 이 규슈 지역 섬에 들어왔고, 그래서 조총을 팔게 되고, 그래서 이제 무역을 트고 맨 처음 들어와 있고, 나중에 이제 뭐 네덜란드도 들어오고 영국도 들어오고 뭐 이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다 노부나가는 우호적이었단 말이에요. 너네 들어와. 그래, 카톨릭 포교도 해. 그리고 무역도 해. 이랬는데 이 에도 막부 나중에 차지한 사람은 이게 아닌 거야. 왜냐면 가톨릭은 하느님을 믿지 이 막부나 이 천황을 믿진 않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그 중요한 반란 세력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너네들을 좀 가둬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일단 바다는 다 막고 여기 조그만 뭐 축구장 한 2배 크기의 이쪽 출도 데지마에서만 살아라고 감옥을 만들어준 거예요. 감옥. 네, 그래서 원래 이쪽 데지마하고 나가사키 위쪽에 또 섬 지역 그 두 군데만 이렇게 만들어 줬거든요. 그런데 이 쇄국 정책 별로 안 커요. 직접 지금도 있어요. 요 그 동네 나가사키에 가면. 하나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길이가 180m고요. 폭이 60m니까 별로 안 큽니다. 부채꼴 모양이고요. 그래서 이 해금 정책을 하면서 이 유일하게 포르투갈인들만 이 데지마에 와서 살게 합니다. 아니 저게 가둬놓은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뭘 마련을 해준 개념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본인 입장에선 감옥이고요. 포르투갈인 입장에서는 무역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리조트? 네. 그리고 도자기를 여기서 수입해 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하여튼 뭔가 절충 교역지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창고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 나가사키하고 감옥 치곤 히라도 좋았나 보네요. 네? 감옥 치곤 좀 좋았나 봐요. 일본인들이 일단 여기를 잘 못 들어가게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허락된 사람들만 여기에 들어가서 교육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나가사키하고 히라도라고 북서부 섬만 한정을 했는데 이제 나가사키 앞바다에 여기 데지마 이쪽을 이제 그 포르투갈인들만 했는데 시마바라 아마쿠사 난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시마바라라는 지역과 아마쿠사라는 지역에서 천주교인들이 난을 일으키는 겁니다. 종교적인 난. 네. 그러면서 에도막부에서 이거를 진압을 겨우겨우 했는데 안 되겠다. 이 포르투갈 애들이 우리 물을 흐린다. 너네 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데지마에서 이 포르투갈인들이 쫓겨납니다. 사실 포르투갈은 대항해 시대를 열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쪽에 에니크 바다의 왕자. 이 포르투갈 가면 이렇게 이제 동상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도의 고아, 말라카, 마카오, 나가사키를 하나의 무역 네트워크로 만들었는데 가톨릭 포교 때문에 쫓겨나서 더 이상 이제 데지마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지금이 현재의 데지마입니다. 이게 옛날엔 섬이었는데 이제 육지 됐습니다. 이렇게 땅을 매립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차이나타운 바로 옆에 조그맣게 있는데 실제 나가사키 가시면 이거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별건 없는데요. 네, 원래 이 모든 건물이 원자폭탄 때 다 불탔거든요. 그래서 돌만 남았습니다. 그 위에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네, 그래서 이 막부가 이 교역은 해야 되겠고 누군가는 들어와야 되는데 누굴 들어올까 하다가 네덜란드 상관을 들여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일부에서 얘기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이쪽에 유치를 합니다. 유치? 네, 그래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애들이 와서 우리는 포교 안 해. 그냥 무역만 할게. 돈만 벌어 갈 거야. 네, 돈만 벌어 갈 거야. 우린 회사잖아. 그래서 유럽, 아시아와 독점적 무역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카톨릭은 그렇게 우리 신교도니까 우린 뭐 종교적 자유를
뭐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아. 뭐 이렇게 했고요. 지금도 나가사키가 일본 최대의 그런 항구이자 종교적으로 카톨릭이나 개신교인들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산 은과 도자기를 여기서 수입해 갔고요. 자, 이제 대지마에서 이제 네덜란드인들이 살게 됐고 예. 일본인들도 뭔가 얻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도자기랑 은을 수출하고 뭐 그랬는데 네덜란드 학문이 들어옵니다. 그걸 이제 난학이라고 하고요. 난카쿠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제 서양 의학, 네덜란드 의학을 접합니다. 그 일본 의사가. 그런데 그동안에 그 해부서는 청나라에서 들어온 건데 너무 신체랑 안 맞는 그런 거였는데 이 네덜란드 의학책은 너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해체 신설하고 일본어 해부학책을 내놓으면서 야, 네덜란드 학문이 이렇게 좋구나. 그러면서 이제 서구 학문을 파기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화란 풍설서라고 네덜란드 상관은 1년에 한 번씩 쇼군에게 국제 정세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 풍설서 이게 이제 뭐라고 하죠? 이게 병풍에 그려져 있는데요. 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오래 전부터 그 쇼군은 그 글로벌 정세를 네덜란드인으로부터 듣고 어떤 환경인지 세상 어떻게 돌아갔는지.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메이지 유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러니까 쇄국 정책을 우리도 하고 중국도 하고 일본도 했는데 일본은 쇄국이 아니라 사실 무역항 이 대지마를 열어놓으면서 귀를 열어놓고 있던 게 조금 달랐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운하가 발전을 합니다. 이 중국 육지를 관통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운하를 통해서 모든 교역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따뜻한 남부의 그 생산물들을 추운 북쪽으로 이 강을 따라서 모든 게 전달이 뭐 좌우로도 되고요. 위아래도 되고. 그런데 굳이 바다를 연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나라 시대부터 이 해금령을 내렸거든요. 그 해금령을 중국의 해금령을 조선도 따르고 일본도 따랐는데 일본은 이쪽 대지마를 열어두면서 정보들을 캤다. 네. 그래서 나가사키에 가면 우리 이제 글로버 가든이라고요. 그런 이렇게 바다가 멀리 보이는 그런 정원이 있습니다. 옛날 글로버라는 그 스코틀랜드인 친일파죠. 네. 그 사람의 그런 정원과 집을 옮겨놔가지고 해안가에 이렇게 전시하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푸치니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치니가 이제 오페라 나비 부인을 만들었는데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공연되는 오페라가 나비 부인인데요. 나가사키의 선교사 아내가 들려준 이야기를 소설을 만들어졌고요. 그걸 연극으로 런던에서 공연을 했고 이거를 푸치니가 보면서 오페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보면 미국 해군 장교 대위입니다. 핑커튼이라는 사람이 나가사키에 주둔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초초라는 게이샤를 만납니다. 초초는 이제 버터플라이라는 애칭이 있었고요. 아버지가 할복자살합니다. 원래 좀 좋은 집안 애였는데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어려워서 15살에 게이샤가 되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너는 꼭 결혼을 해라 라는 게 이제 하나의 유언이었고 그래서 핑커튼과 결혼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근데 핑커튼은 그냥 뭐 웃자고 결혼을 해준 거죠. 그냥 계약 동거 뭐 이 정도로 생각을 가볍게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는 핑커튼은 미국의 약혼자 케이트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3년 후에 갑니다. 가고 또 다시 안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초는 기다리고 그런데 이제 예쁜 초초에게 재혼 자리가 들어오는데 난 유부녀다. 남편이 있다. 이러면서 거절하고 결국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서 핑커튼이 케이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가사키에 자식이 있다. 그러니까 케이트가 쿨하게 데려와서 키우자. 그러면서 나가사키 항구로 다시 컴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초는 남편이 이제 온다니까 기쁜 마음에 버선발로 나갔는데 웬 여자랑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황을 파악을 하고 이 초초가 아들을 이렇게 등져놓고 그 아버지의 할복자살한 칼로 죽습니다. 그래서 핑커튼이 30분 후에 핑커튼이 내 방으로 와라. 그러면 아들을 넘겨줄게라고 얘기를 미리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30분 후에 왔는데 죽어 있으면서 버터플라이 나비야를 외치면서 이 오페라 나비 부인은 끝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가사키에 가면 이 글로버 가든에 가서 푸치니 이 동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가사키 이야기하니까 짬뽕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지금 이제
갑자기 오페라 얘기하다가 예, 네. 하얀 국물이 나와가지고. 네. 나가사키, 마지막은 이제 나가사키 여행을 조금 네. 소개해드리려고. 대지마가 있는 곳이 나가사키거든요. 어허. 그래서 나가사키 대지마를 보러 가시는 김에 그 글로버 가든에 가서 그 푸치니 동상도 보고요. 나가사키 짬뽕도 한번 맛보시면 하얀 되겠- 국물 짬뽕. 네. 짬뽕은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설 중에 중요한 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밥 먹었니 하는 그 중국 복권성 사투리가 있고요. 일본어로 찬폰, 악기 음이 뒤섞인다라는 그런 뭐 유래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세기 일본에서 탄생했어요. 짬뽕이라는 음식은 중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탄생한, 또 우리나라에서 탄생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나가사키에 그 사해루라는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던 복권성 화교 진평순 여사께서 그 탕사육면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실제로 그 건물이 여기 있습니다. 나가사키에 가면 여기 5층에 이 바다를 보면서 먹을 수 있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저게 본산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차이나타운에도 이 나가사키 짬뽕 가격도 저렴합니다. 예. 여기 보면 기름기가 둥둥 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돼지 뼈를 우려내가지고 구워서. 그래서 돈커츠 라면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짬뽕은 약간 해산물 베이스인데 네. 여기는 고기 베이스라 걸쭉하니 맛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묵도 들어 있습니다. 바닷가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짬뽕이네요. 네네, 짬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인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산둥성의 초마면을 변경시켰다는, 이모군란 때 들어온 청나라 군대가 이 초마면을 이렇게 바꿨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실제로 1960년대까지는 이 나가사키 짬뽕과 비슷하게 하얀 국물이었습니다. 근데 70년대 이제 고춧가루가 이제 들어오면서. 대중화되면서 빨개졌다고 하고요. 라면과 짬뽕의 차이. 라면은 따로따로 이 면 따로 국물 따로 이렇게 요리할 때. 네, 하고요. 짬뽕은 면을 국물과 함께 하는 게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면, 일본 가면 라면 한 번씩 맛보잖아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남면이라고요. 수타면에서 유래를 했다고 하고요. 일본의 3대 라면 지역은 후쿠오카, 삿포로, 키타카타. 저 개인적으로는 후쿠오카의 하카타 라면을 추천을 합니다. 돈코츠 라면이라고요. 돼지 국물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쓰게멘. 국물에 찍어 먹는 라면이잖아요. 네네네. 네, 너무 국물을 세게 찍어 먹으면 짠데 이게 이제 다이쇼켄 직원이 팔고 남은 면을 이렇게 소바 국물에 찍어 먹어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에 가면 이 쓰게멘 꼭 한 번씩 먹습니다. 한국에서 맛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도 라면 가게들 이제 많이 생겨가지고. 네네. 그러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게 나가사키에서 배를 타고 한 30분 정도 가면 만나는 구남도입니다. 하시마라고 하는데요. 이 섬이 되게 그 폭격 맞은 것처럼 네. 돼 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기도 하고요. 근데 폭격 맞은 게 아니고요. 태풍 맞은 겁니다. 예. 1974년 광산, 여기가 광산이거든요. 네. 해저광산. 네, 해저광산에 문을 닫고 사람이 안 살면서 해풍에 무너져가지고 다 막 쓰러졌는데, 우리에게 이제 아픈 역사가 있죠. 강제징용. 그 미쯔비시가 이쪽에서 광산 개발을 하면서 한인들을 많이 이쪽에 했고요. 원래 섬은 되게 조그맣습니다. 요만한 섬이었는데 네. 여기 이제 이쪽 다 인공으로 이렇게 매립을 땅덩이를 매립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쪽에서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탄을 했고요. 이 꺾여서 들어간 데는 한인들이 거의 뭐 서지도 못하고 누워서 하루 종일 하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여기서 많이, 그리고 이제 이 보시면 이 외곽 쪽에 이 바람 많이 부는 쪽에 한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악한 지역에. 열악한 환경. 중앙부 쪽에서는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래서 일본인들은 좀 좋은 환경에서 했고, 그래서 이 하시마 구남도에 사시는 분들이 옛날에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쪽이 도쿄보다 더 잘 사는 그런 부자 동네였다고 해요. 물론 일본인들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나가사키에 가면 이게 근데 굉장히 예약이 많이 막혀 있어서요. 한국에 가시기 전에 예약을 하시고 가시면 딱 좋습니다. 아, 저기는 이제 간 김에 들르는 게 아니라 미리 예약을 해야만 네네. 하는. 네, 현지에서는 예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좀 많이 못 오게 가서. 하려는? 네. 너무 많이 가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거든요. 그래서 야구장 2배가 조금 넘는 그런 크기고, 저는 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나중에 나가사키 가시면. 저 뭐 문화유산 그 지정이 될 때도 정치적으로 좀 논쟁이 많았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지정은 그래서 됐고. 얘네들이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 할 때 강제징용 역사를 좀 스킵하고 좀 한 게 있거든요. 원래 우리가 그 동의해 줬던 그 조건이 그 역사 뭐 비석 세우거나 네네네. 그 기록으로 남긴다라는 기념관을 조건으로 세우거나 뭐. 동의해 줬던 건데 그걸 네네. 이행 안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일본은 일본이에요. 네, 그래서 가보면 좀 황량하기도 하고요. 음. 네. 근데 당시에 여기 이쪽이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네, 수영장. 그 수영장이고 탄광에서 올라오면 이쪽이 목욕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인가? 여기에 이발소도 있고 뭐 나름 하나의 도시처럼 이렇게 운영이 생활권을 됐고. 만든. 네, 그래서 이제 배는 여기다 딱 세우고요. 요렇게 한번 둘러보고 요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까지 한번 갔다가 금방 보겠네요. 예, 요쪽이 이제 학교입니다. 학교. 옛날. 예, 학교, 병원 뭐 요런 게 있었던. 예,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 공터가 있잖아요. 예. 그 학교 이렇게 했던. 네, 군함도. 어떻게 좀 재미 있으셨나요? 메이지 유신부터 해가지고. 이게 또 우리가 그 감정이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또 대목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일본이 그 전쟁 광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일본 나빠요 이렇게만 보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그들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어떻게 빨리 그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외부물 뭐 외국인들 너무 터부시할 필요가 없고요. 뭐 본받을 건 본받고 그 뭐 좀 깨달을 건 깨달고 해서 국력으로 이겨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일본이 처음에는 서양에게 몇 대 이제 맞은 걸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네네. 그냥 맞고 억울해한 게 아니라 네네. 우리도 힘을 키워야겠구나. 네.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조선의 침략까지도 이어졌고 그렇죠. 아픈 역사로도 이어졌고. 네. 오,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한번 듣고 네. 나가사키를 한번 놀러 가신다면 굉장히 즐거움. 나가사키를 가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예. 후쿠오카에 내려서 신칸센, 그러니까 기차를 한번 갈아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로 치면 새마을호를 1시간 정도 타고 가다가 신칸센으로 갈아타서 한 20분 정도 가면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단점은 이제 기차표가 비쌉니다. 편도가 한 7, 8만 원 정도 하고요. 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네. 자유석을 타시면 좋습니다. 그 이제 자유석이 지정석과 자유석이 입석? 있는데 입석인데 우리로 치면 서서 가는 것 같지만 자유석 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차에 뭐 4번 칸에 4번 차량부터 6번 차량은 자유석이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석이 다 차고 없으면 서서 가는 거죠. 근데 평일에는 웬만하면 자유석이 다 있거든요. 예. 근데 자유석이 쌉니다. 그래서 티켓 끊을 때 지정석 말고 자유석으로 끊으면 한 1, 2만 원 정도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거나 아니면 나가사키로 직접 비행기 타고 가시거나. 당장 우리 뭐 내일 모레 가는 것도 아닌데 일단 예. 네. 더 많은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네. 그래서 대지마를 한번 꼭 가볼 필요는 있어요. 네, 그 네. 역사적인 그런 어떤 무역 항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가사키가 어찌됐든 그 메이지 유신의 그런 정한론의 어떤 핵심 지역이 규슈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이 강제징용의 역사. 뭐 기타 큐슈에 가셔도 시모노세키에 가셔도 다 이 강제징용의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기 한 군데가 원전이 있습니다. 원자력 폭탄 이쪽에 떨어졌잖아요. 예. 맨 먼저 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원폭기념관에 가면 한국인들을 좀 기념하는,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추모하는 추념 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주를 하나 사갖고 가서 좀. 그러니까 나가사키는 진짜 그냥 놀러만 가는 곳이 아니라 뭔가 역사를 배우러 가는 곳. 네네네. 자녀들과 같이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설명은 PPT는 없습니다만 그 원자력 폭탄 떨어진 곳에 일본인들을 하지만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분들을 위한 추모비가 되게 외져가지고 찾기 어렵습니다. 한참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특징이 거기가 우리나라가 세운 추모비가 있고요. 그 조총련에서 세운 추모비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서 네, 따로 네, 네. 네덜란드 거쳐서 일본까지 다녀왔습니다. 남았습니까 어디 더? 아니요, 이제 일본은 끝났습니다. 네네네. 네, 다음은 이제 지브롤터.